자, 이번 시간에는 좀 넘어와서 이제 쉽게 쓰여진 시를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몇 페이지냐면 교과서 5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3페이지. 교과서 5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3페이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우리 했었죠. 그래서 자아를 성찰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볼 건데 그 중에서도 이 양 기자님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라는 소설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작가에 대해 소개할 거예요. 양 기자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읽기 전에 제목을 보고 자유롭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해보고, 그 다음에 1980년대의 서울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작품의 줄거리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학습하고 학습활동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작가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는 여기 나와 있죠. 이분이 양 기자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1955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생존해 계시고요. 소설가고, 그 다음에 도시 변두리에 사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원미동 사람들, 김호퉁에서 만난 사람, 모순 등이 있는데, 이 원미동 사람들이 우리가 이 안에 좀 전에 우리 봤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그 작품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읽기 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3페이지입니다. 자, 읽기 전에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화면 잘 안 보니까 색깔을 좀 바꿀게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소설의 제목 비 오는 날이면 어디에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소설의 제목을 보고 자유롭게 떠올려 보면은 처음에 가리봉동이 어떤 곳이지?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비 오는 날? 왜 비 오는 날에 설정했을까? 여긴 잘못됐네요. 그리고 1900, 이거는 80년대인데, 1980년대?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을 한번 단단하게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리봉동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구로공단과 가리봉동 지역은 지금의 서울이에요.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화, 이촌향도, 도시화, 그 다음에 노동운동 및 민주화 운동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써놨는데 산업화, 그리고 이촌향도, 도시화, 그 다음에 노동운동 및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1960년대 이후에는 되게 산업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 산업들이 이제 취직도 하기 위해서 이 농촌이나 이 촌이라는 거, 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로 가서 뭘 하냐면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가 점점 커지고 도시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노동운동 및 민주화 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 말부터는 산업이 재구조화되고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는 등 매우 역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지닌 가리봉동 지역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있으면 좋아요. 1980년대 말에는 이제 이전까지 있었던 산업 구조가 다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인구 구조가 변하게 돼요. 이전까지는 이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서 이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으로 보는 구로공단을 보면 여기 보이죠? 가발을 만들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지금 앉아있는 거 보면 되게 따닥따닥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공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또 하나는 7, 80년대 구로공단,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싱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엄청 촘촘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작업 환경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구로공단 내에 있는 복지관에 입주한 노동자들이 취미 활동을 하는 모습, 뭐 꽃꽂이를 한다던가 이렇게 책을 읽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꺼내니까 이렇게 책상이 되기도 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리봉동 벌집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벌집촌이라 해서 벌집을 보면 그림은 못 그리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촘촘히 되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인데도 되게 좁게 많이 되어 있는 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재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집에 살고 있었나 봐요.
근데 현재 가리봉동 어떠냐면 가리봉동 시장에 가보면은 여기 보면 간판 보세요. 어때요? 간판이? 전부 다 이 외국 간판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 관련된. 중국뿐만 아니라 여기는 외국 관련된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가리봉동의 쪽방촌. 되게 여기는 보면 아파트, 으리으리한 아파트가 있지만 이 밑에는 이렇게 매우 낮은 이러한 주택 같은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쪽방촌 되게 작고 되게 환기도 안 되고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리봉동 예전에 그 벌집촌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렇게 원룸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되게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줄거리를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줄거리 영상을 다 봤는데 선생님이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발단 부분은 뭐였냐면 주인공인 그와 아내가 생애 처음으로 이제 자기 집을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이사를 가지만 이 집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수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했지만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전개 부분을 보면 어느 날 목욕탕 욕실 바닥에 이제 물이 새는 문제가 생겨서 지물포 주인에게 소개로 이제 임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위기 부분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실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면은 임씨는 원래 직업이 연탄 장수예요. 근데 부업으로 집수리를 한다고 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와 아내는 이제 임씨를 믿지 못하는 거. 왜냐면 이 사람 원래 직업이 집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탄 장수인데 집수리 하러 왔으니까 당연히 믿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공사비를 엄청 부풀려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절정 부분을 보면 예상과는 달리 임씨가 엄청 깔끔하게 공사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견적보다 적은 돈을 받아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와 아내는 이러한 임씨를 오해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말 부분에 가보면 임씨와 이제 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임씨가 비 오는 날이면은 어딜 가냐면 아까 얘기했던 가리봉동에 간다고 해요. 왜 가냐면 예전에 연탄을 줬는데 연탄값을 못 받아서 그 연탄값을 받으러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임씨가 그런 처지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에서 이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단 전개 부분의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와 아내는 주인공들이죠. 그와 아내는 어렵게 연립주택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집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욕실 바닥에 이제 물이 새는 일이 생기자 이웃의 소개를 받아서 이제 임씨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하지만 곧 그는 임씨가 본업이 연탄 배달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욕실 공사를 맡긴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와 아내가 임씨를 불신하는 이유를 보면 왜 불신하냐면 집수리 공사에 비전문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 만약에 아이폰이 고장났어요. 아이폰이 고장나서 아이폰 전문점에 가서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난 사실 아이폰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믿음이 안 가겠죠. 그걸로 마찬가지로 이 집수리 공사의 비전문가임을 알게 되고 그와 아내가 임씨를 굉장히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53페이지 위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기는 어렵겠죠? 하면서 아내는 내일까지 일이 계속된다는 게 벌써부터 지겨운 듯 했다. 그럴 거야. 움직일 때마다 발부리에 차이는 세간살이들을 이리저리 옮겨 놓으며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 비슷한 말을 임씨에게 해보았는데 임씨 역시 건성이었다. 사장님이야 며칠이 걸려도 아무 상관없지요. 견적 뽑은 대로만 주시는 거니까요. 나머지는 지가 백날이 걸려도 하자 없이 해놓을 일만 남은 셈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장님 며칠 걸려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견적 뽑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18번째 줄을 보면 임씨 말대로 당일로 끝낼 속셈은 아닌 듯 싶었다. 라고 해서 이게 화면을 보면 그와 아내가 임씨가 일부러 더디게 그러니까 좀 천천히 일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혹은 대충 일하려는 수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뒷부분 볼게요. 젊은 인부는 30분쯤 일하고 나면 담배 한 대와 냉수 한 컵 하는 식으로 일을 질질 끌고 젊은 녀석 단속하랴
자신이 젊은 녀석은 이제 임씨의 보조 일꾼, 뭐 같이 도와주러 온 일꾼이 되겠죠. 젊은 녀석 단속하랴. 자신이 하는 일에 신경 쓰랴. 입으로 한몫하랴. 임시 속도도 그가 보면 더디기 짝이 없었다. 이러한 작업이 더딘 것을 보는 그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겠죠. 아, 이 사람 똑바로 안 한다. 그리고 아까 날 들었잖아. 이 사람 원래 연탄 배달 장수니까 욕실 공사를 잘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기야 뭐 이런 공사가 국수 가닥 뽑아내듯 쑥쑥 뽑혀 나오는 재미를 주는 일이 아니겠지만 깨고 드러내고 그다음에 긁어대고 하는 일은 한참 후에 들여다보아도 그게 그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국수 뽑을 때 보면 TV에서 국수 뽑는 거 보면 쭉 하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아니 막 깨고 막 드러내고 긁어내고 하는데도 그걸 보고 나서 한참 뒤에 또 봐도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감독관 마냥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잔꾀 부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는 어슬렁거리며 집안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다. 다시 화면을 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 이 막노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근거 없는 불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가 지금 믿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믿지 못해서 지금 근거 없이 불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일을 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근거 없이 이 사람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시민. 소시민은 그냥 우리같이 그냥 적은 돈을 벌고 사는 사람들, 사람으로서 돈이 오가는 일에 굉장히 초조해지고 불안해하는 심리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욕실 공사에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교과서 5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5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지켜보세요. 일꾼들이란 원래 주인이 안 보면 대충대충 덮어버리는 못된 구석이 있다고요. 라고 하면서 아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다시 화면으로 와보면 일꾼들이야 원래 주인이 안 보면 대충대충 덮어버리는 못된 구석이 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일꾼들한테 생각을 할 때 저 사람들 안 보면은 다 일 안 하고 다 대충대충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선생님이 우리 반 애들한테 화장실 청소, 교실 청소를 시켜놓고 나 없으면 분명히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앞부분까지 묶어서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봐라 이렇게 한 이유는 일상의 크고 작은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시민적 초조함과 피해의식.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도 돈을 벌기가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돈을 벌어서 지금 집을 사서 왔는데 집에 욕실 바닥이 고장나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소시민들이 갖고 있는 초조함 그리고 피해의식 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금치 나무를 붙이면서 세 번째 줄입니다. 아내가 행여 들릴까봐 낮은 소리로 소곤거렸다. 갓난애나 징징 울어대면 애 복이나 하련만 아이는 배만 부르면 새근새근 잠들어 버리는 터라 사실 그가 할 일이 딱히 없는 형편이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목욕탕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는 자꾸 아내가 이제 시키는 거잖아. 가서 봐요. 딴 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마침 임씨가 젊은이에게 건재상에 가서 새 파이프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있을 때였다. 욕조에서 세면대로 구부러지는 이음새 쪽에 사고가 있는 모양이었다.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쳐들어 올리며 이 부분을 볼게요. 땀방울이 흘러내린다. 그만큼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임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와 그가 걱정한 것과는 달리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금. 사장님, 수도 좀 열어보세요. 이곳에서 물이 솟구칠 것 같은데. 임씨가 시키는 대로 계량기의 꼭지를 비틀고 돌아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물줄기가 솟고 있었다. 보세요. 요걸로 한 번만 내리치면 완전 분수처럼 솟구칠 테니까. 하고 이 부분 이제 54페이지까지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꾼들에 대한 아내의 생각을 한번 보면 아니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우리 반 애들한테 청소를 시켜놓고 몰래 가서 이렇게 본다던가 아니면 누구한테 감시를 하게 시켜요. 그 이유가 믿지 못하니까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열심히 할 수도 있는 선생님이 믿지 못하고 그렇게 그 우리 반 친구들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내도 그냥 근거 없이 행동과는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지금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5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페이지를 보면 다시 첫 번째 줄로 갈게요. 임씨가 옆에 놓여있는 흑손은 거기 나와있죠. 연장. 흑손으로 파이프를 살짝 내리치자마자 이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완전 사갔어요. 사장님. 어서 계량기 잠그세요. 터진 데 찾았으니까 일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임씨는 젊은 인부를 기다리는 사이 아내에게 냉수를 한 컵 청했다. 일을 다 한 거나 진배 없다는 일꾼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아내가 청량 음료를 한 컵 가득 따라주며 다짐했다. 세면대나 변기는 손댈 것 없겠지요? 그랬더니 예 사모님, 다른데 파이프는 구부러지게 이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자리는 맨 처음 시공 때부터 욕조를 안 치느라고 닥달을 해단 모양이에요. 목을대를 울리며 임씨는 맛있게 음료수를 들이켰다. 여름 한철 집수리 일이나 한다는 사내치고는 꽤 정확한 솜씨가 아닌가 하여 그는 새삼 사내의 몰골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이 부분을 볼게요. 임씨가 생각보다 되게 정확한 솜씨가 되게 좋아요. 처음에 이 사람이 연탄 배달 장수라 그래서 믿지 못했는데 일하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임씨에 대한 그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저 일꾼들 저 못 믿어 하면서 아내랑 같이 그랬었는데 이제는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꽤 정확한 솜씨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이미지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볼게요. 원래는 자주색이었을 티셔츠는 잦은 세탁으로 누런빛이었고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검정 고무줄이 삐져나온 추리링의 허리깨는 서툰 손바느질로 터진 실밥을 꿰맨 자리가 어지러웠다. 작은 체구에 비하면 어깨 근육이나 팔목의 힘줄은 탄탄해 보였고 더위로 상기는 이제 붉게 오른 얼굴이 붉어진 얼굴은 이제 막 밭을 갈다 나온 농부처럼 건강해 보였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임씨의 초라한 차림새를 보면 굉장히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면 원래 자주색이었는데 너무 빨아서 누런빛이 됐고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추리링은 검정 고무줄이 나왔고 근데 그거를 또 손바느질해서 했는데 터진 실밥을 꿰맨 자리가 몹시 어지러웠대.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와 반대로 임씨의 체구는 굉장히 탄탄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동으로 신체가 굉장히 단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째 줄을 볼게요. 교과서 55페이지입니다. 지물포 주씨가 칭찬한 대로 일을 잘하시네요. 그래서 지물포 주씨는 임씨를 소개해 준 사람이 되겠죠. 그는 슬쩍 사내를 치켜 세웠다. 그러니까 뭔가 좀 치켜 세웠다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정도 이상으로 크게 칭찬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반 친구가 청소를 잘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야, 너 진짜 청소 장난 아니네? 너 뭐 청소하기 위해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칭찬 앞에 약한 법이다. 누구나 다 그렇죠. 하물며 저 단순한 육체 노동자. 자, 이 부분을 보면 저 단순한 육체 노동자라고 표현돼 있어요. 임씨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칭찬이나 질책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좌우되는 타율적인 인간일 것이라고 깔보는 태도가 전제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임씨를 어떻게 봤냐면 아까 인식이 좀 바뀐다고 했지만 이 그라는 사람은 임씨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 사람 칭찬하지? 그러면 아우 좋아갖고 막 할 사람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아예 좋게 본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내 강아지한테 뭐 먹을 거 주면서 이거 해 라고 하면 저거 주니까 열심히 하네 이렇게 하면서 뭔가 타율적인 인간, 그러니까는 타율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막 옆에서 막 칭찬해 주면은 그거에 막 기분 좋았고 더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 단순한 육체 노동자야말로 이런 귀간지러운 말에 자신의 온 힘을 바치지 않겠는가. 그는 자신의 한마디가 잘 계산하여 내놓은 작품임을 은근히 자만하였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임씨가 더욱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부추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너 칭찬하면 더 잘할 거지? 자, 내가 칭찬해 줄게.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데 임씨의 반응은 예상과는 다르게 빗나갔다. 몰입쇼. 누가 와서 일해도 마찬가지니까요. 목욕탕 하자 공사는 순서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여기 화면을 볼게요. 임씨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하는 자율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자율주행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자동차 새로 나온 것들. 그러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하는 굉장히 자율적인 사람, 그리고 자신의 주관을 갖고 있고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인물, 굉장히 좋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주변에서 누가 야, 쟤 진짜 예를 들면 주변에서 누가 국어선생님 진짜 별로래 했을 때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겠고, 국어선생님 진짜 별로래 하면 아니 나는 수업도 괜찮고 국어선생님 좋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자율적인 것과 타율적인 거예요. 타율적인 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자율적인 사람은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주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번째 줄, 그래도 하면서 그래도 하고 입막음을 하려다 말고 그는 할 말이 마땅치 않아 주춤거렸다. 그래도 당신 솜씨가 최상급이요 하는 말도 이상하게 들릴 것이고, 그래도 누군들 당신만하게 일을 처리하겠느냐 하고 말해도 속이 보여 곤란했다. 사모님, 오늘 일이야 하자 없이 잘 해드릴 테니까 겨울 연탄은 저희 집 것으로 떼세요. 저야 뭐 연탄 장수 아닙니까? 하면서 그가 이제 칭찬했잖아요. 그 칭찬에 호응해서 욕실 공사보다는 본업인 연탄 장수 일을 이제 홍보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이쯤에 이르면 그는 더욱 할 말이 없어진다. 되려 임씨의 자기 선전 앞에서 스스로의 대답이 궁색해졌다. 56페이지입니다. 아내 또한 딱히 연탄을 맡기겠다는 대답도 없이 웬일인지 굳어진 표정이었다. 그러면서 고향이 어디요? 라고 하면서 나의 예상과는 달리 흘러가는 대화를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한 말이요. 너무 이제 민망하니까. 그래서 고향이 어디요? 라고 하면서 아무려면 머리 굴리는 거야. 임씨보다 못하랴 싶어서 그는 말거리를 돌려보았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임씨를 달뜨게는 뭔가 흥분하게 할 함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콱 움켜잡아야 일에 정성을 쏟아 완벽한 공사를 해줄 것이 아닌가 하면서 화면을 보면은 계속해서 임씨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추기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계속 부추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임씨가 고향이요? 임씨가 반문하고서 쓰게 웃었다. 반문하고서는 뭐냐면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이제 되묻는 거죠. 고향이 어디요? 했으면 저 평택이요 하지 않고 고향이요? 하고 다시 물었다는 얘기예요.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말라고 뭐 유행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향 말하면 기가 막혀요. 벌써 한 7, 8년 돼가네요. 경기도 이천, 여기가 임씨의 고향인가 봐요. 이천에서 농민이 도시사람 돼보겠다고 땅 팔아갖고 나와서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 땅만 그대로 잡고 있었어도 하면서 화면을 보면 임씨가 고향을 떠나온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면 나와 있잖아요. 내가 괜히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그 땅만 잡고 있었어도 하면서 이는 임씨가 돌아갈 고향이 없는 뿌리 뽑힌 도시 빈민이라는 자괴감은 스스로 괴로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딱 그거죠. 아까 봤잖아요. 80년대 사람들이 다 일을 하러 농촌에서 이제 도시로 올라왔어. 1960년대 이후에. 그러면서 이 임씨도 마찬가지로 그때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갈 고향이 없는 뿌리 뽑힌 도시 빈민이라는 그런 괴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우리 전에 56쪽까지 봤었죠. 그래서 56쪽에 12번째 줄까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부분은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부분입니다. 보면은 그와 아내는 임씨가 자신들을 속이고 공사비를 많이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임씨에 대한 불신과 편견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볼까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면 임씨에 대한 불신과 편견.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인 그와 아내는 똑같은 소시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 혹은 자신들보다 조금 낮은 처지에 있는 임씨에 대해서 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씩 임씨의 지난 삶에 대해 알게 된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갈 무렵 임씨는 수리할 곳이 더 있으면 고쳐주겠다고 한다. 아내는 그런 임씨를 믿지 못한다. 여기도 보면은 임씨에 대해서 또다시 불신과 편견을 갖고 있죠. 아니, 임씨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와 아내는
임씨의 겉모습 혹은 임씨가 했던 일이 이게 전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불신과 편견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그러나 하면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나 그와 아내는 가끔 물이 새는 옥상을 이번엔 수리하기로 하고 임씨에게 옥상 방수 공사를 부탁한다. 그래서 이 부분 옥상 방수 공사를 부탁하는 부분은 욕실 공사를 생각보다 잘했어요, 임씨가.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는 소개받았을 때 전문가인 줄 알고 소개를 받았는데 전문가가 아니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야, 이거 뭐야? 우리는 전문가 아닌 사람한테 소개를 받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욕실 공사를 생각보다 꼼꼼하게 잘해서 더 할 곳이 없냐고 물어보는 임씨의 말에 옥상 방수 공사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그냥 읽으면서 좀 볼게요. 임씨는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굴러가는지 알 바 없이 재빠른 솜씨로 방수액을 섞은 시멘트 배합물을 깨부숴 놓은 자리에 이겨 바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니까 임씨는 지금 그가 임씨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다음에 못 믿어하고 불신과 편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 따위는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자기 일만 묵묵히 해내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20번째 줄을 볼게요. 실내 공사야 관계없지만 일것은 몹처럼 애써서 방수를 해놓고 굳기 전에 비라도 내리면 산통이 깨질 것이므로 그는 어두워오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실내는 공사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지만 실외 같은 경우에는 다 공사를 마쳤는데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비가 와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름 하늘이 노상은 뭐 계속 혹은 종종 그렇듯 서너 장의 먹장구름이 둥실 떠 있고 먹장구름 뒤로 물결 같은 잔구름이 남풍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여름날의 변덕 많은 날씨를 어찌 잡아두랴 싶어서 그는 흙 묻은 손을 털었다. 임씨의 하는 일이 대충 마무리 단계인 듯 싶어 담배나 한 대 피우며 쉬어볼까 해서였다. 그래서 이제 묻는 거죠. 여름엔 비도 잦은데 그러면 일을 못해서 어쩝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임씨가 하는 이런 바깥에서 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임씨가 대답을 하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할 일이 있습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흑손을 내두르는 그의 손놀림이 더 빨라졌다. 어느새 주위가 군청빛으로 어두워오고 있었다. 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57페이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아까 이제 물어봤죠. 비 오는 날이면 일 못해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비 오는 날에는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비가 오면 또 다른 벌이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임씨가 대답하기로는 비 오는 날엔 아침부터 가리봉동에 가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게 뒷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뒷부분 이 부분은 이따 가서 볼게요. 그래서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고 얘기해서 그가 다시 가리봉동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사장님은 몰라도 됩니다요. 암튼 비가 오면 난 가리봉동으로 갑니다 해서 궁금하죠. 우리 또 왜 가리봉동에 가는지. 그래서 이따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왜 가리봉동에 가야 하는지. 다음 5번째 줄입니다. 임씨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언뜻 지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같이 계속했으면 비 오는 날 하루쯤은 쉬어야 할 게 아닌가 하고 말해주려다가 그는 입을 다물었다. 누군들 쉬고 싶지 않을 거냐는 하루에 2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식구들을 거느린 가장이라고 이 부분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하루에 2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운대요. 왜냐면 라면이 쌀보다 싸잖아요. 그래서 그 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걸 보니까 임씨가 형편이 넉넉치 못한 것 같아요. 자, 그 뒷부분도 마저 볼게요. 어찌 비 오는 날이라 하여 아랫목에서 뒹굴기만 하겠느냐는데 생각이 미쳤던 까닭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위기 부분입니다. 위기 부분에서는 임씨에 대한 그와 아내의 불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 도중에 알게 된 임씨의 삶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위기 부분이었고, 이제 결정과 결말 부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부터 절정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10번째 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면은 간단하게 여겼던 옥상 공사는 의외로 시간을 끌었다.
이 옥상 공사는 아내가 추가로 부탁한 공사죠. 그죠? 욕실 공사가 끝나고 임 씨가 다른데 공사할 데 없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매번 물이 새던 그 옥상 방수 공사를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의외로 시간이 끌었대요. 홈통으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경사면을 맞춰야 하는 것도 시간을 더디게 했고, 깨놓은 자리와 기왕의 자리에 이음새 사이로 물이 새지 않도록 면을 고르다 보니 조금씩 더 깨부숴야 하는 추가 부담도 잇따랐다 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 화면을 보면, 첫 번째 거기 보면은 옥상 공사가 생각보다는 되게 까다로운 일인가 봐요. 그래서 옥상에 이제 비가 빠지도록 하려면은 조금 기울기를 좀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음새 사이에 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다 보면은 생각보다 일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밤은 시작된 것이나 진배 없어 이웃집들의 창문에 하나둘 불이 밝혀졌다. 우리 흔히 그냥 시간이 경과했다 이렇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밤이 시작된 것은 다름이 없으나 하나둘 불이 켜졌다라고 한 거 보니까 시간이 경과돼서 지금 좀 주변이 어두워졌나 봐요. 그래서 주변 이제 이웃들은 다 불을 켜놓는, 그러니까 되게 지금 늦게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임 씨는 만족하다 싶을 때까지는 일손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고도 모자라 이왕 덮어놓은 것을 한 번에 으깨어버리고 또 새로 흙손질을 거듭하곤 했다.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대충 봤을 때 일을 하는데 그냥 대충 봐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임 씨는 자기 만족을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또 덮어놓은 거 다시 하고 다시 그 행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만 보더라도 임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잘 알 수가 있겠죠. 임 씨가 만약에 그냥 대충 일하고 돈만 받으려는 사람이었다면 대충 일하고 그냥 돈만 받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시간이 되더라도 자기 만족감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임 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라고, 모르는 사람 같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일하는 모습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임 씨의 성품. 임 씨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저 자기 맡은 일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해내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뭔가 만약에 아이폰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아이폰이 고장나서 아이폰을 맡기러 갔어요. 수리점에. 근데 맡기러 갔는데 그 사람이 일을 대충 하고 이 정도면 쓸만 하겠는데요 이렇게 주는 거랑 잠시만요 이거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잘못됐는데요 해놓고 고치고 잠시만 또 시간을 더 주세요 하면서 계속 일을 하면서 고쳐요. 그러면 앞사람과 뒷사람 어느 사람에게 더 신뢰감이 가겠어요? 뒷사람에게 훨씬 더 신뢰감이 가겠죠. 임 씨도 그런 마찬가지인 그런 성품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번째 줄에 보면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는 아직까지 임 씨를 되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 씨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질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강해 두세요. 날도 어두웠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고요 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부인이 와서 대강 해주세요. 날도 어려운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21번째 줄에 보면은 다 되어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 드려야지요 하고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보고 나서야 임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함께 보면은 임씨가 일에 대해서 이제 임하는 태도가 보이죠. 굉장히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일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직장을 잡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을 할 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랑 이 정도면 하고 나서 조금만 더 할게요 해놓고 하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임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점 그와 아내가 임씨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그가 옆에서 계속 지켜봤죠. 그랬더니 어땠냐면 저 10손가락에 박힌
공의의 대가가, 공의라는 건 굳은 살, 굳은 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솟았다. 해서 지금 보니까 10손가락에 전부 다 굳은 살이 엄청나게 박혀 있어요.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보면은 꼼꼼하고 책임감도 있는데 겨우 지금 사는 곳이 지하실 단칸방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고 나서 이 화면에 보면 임씨의 궁핍한 처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임씨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성실한데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저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 저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업 자체가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직, 기능직들이 돈을 훨씬 많이 벌어요. 더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사무 일을 하는 것보다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훨씬 많이 버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뒷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10손가락에 박힌 그 굳은 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26번째 줄입니다. 57페이지 26번째 줄.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씨의 10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칭찬하고 있죠. 그래서 임씨의 손가락이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임씨가 일하는 모습, 그 뛰어난 일솜씨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니까 10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 있대요. 그보다 더한 게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가 뭔가 선입견, 그 다음에 가졌던 오해 같은 거를 다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볼게요.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 민망하여 우정이라는 거 일부러 지어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었다. 이렇게 지금 선입견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씨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일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더 하는 척해서 돈을 더 받으려는 생각이구나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옥상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임씨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57페이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와서 58페이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외로 옥상일이 힘든가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꽁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꽁돈이라는 거는 노력의 대가로 생긴 것이 아닌 거저 얻거나 생긴 돈. 그러니까 지금 아내는 아직까지도 오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옥상일이 힘든가 보죠? 저 사람한테 공짜로 받는 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려 그들이었다. 밤 8시가 지나도록 잡부역 노릇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잡부역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켰겠죠.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저것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불어는 일부러 만들어 시킨 일, 그게 바로 옥상 공사가 되겠죠. 옥상일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화면을 볼게요. 임씨의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그와 아내가 이제 임씨를 새롭게 보고 있죠. 이전까지는 되게 안 좋고 마이너스로 봤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가 풀어져 가는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보아놓고 있었다. 손발을 씻고 계단에 나가 옷의 먼지를 털고 돌아온 임씨는 여기부터 좀 자세히 보세요. 임씨는 8시가 넘어간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해했다. 되게 자기가 열심히 일해놓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부부한테 미안해하고 있는 마음까지 보이고 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남요? 우리 사모님 오늘 늦게까지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장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웃기죠 지금. 이 사람의 이 임씨의 만약에 성격을 본다면 임씨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되려 자기가 늦게 일을 마쳐서 이들 부부한테 불편을 끼쳤다고 지금 생각하고서 사과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임 씨의 성격을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노모는 나이든 어머니가 임 씨의 대신 임 씨의 노고를 치하해 주었다까지가 58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9페이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젊은 사람이 일도 엄청 잘하네. 늦으면 내일 하고 쉬었다 하면 좋을 끼고만 일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일 무서운 줄도 모르는 걸 보니 앞으로는 잘 살기요 하면서 노모의 덕담을 임 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들었다. 굉장히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본 것만 보더라도 임 씨의 성격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내사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남자들 술 마시는 꼴을 앵꼬 봐서 못 보지만, 거기 나와 있죠. 앵꼬 봐서 안 입고 와서 못 보지만 그렇게 일하고는 안 마실 수 없겠구만은 나는 고마 들어가 있을 테니 좀 쉬었다 가소 하면서 노모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임 씨는 그가 부어주는 술을 두 손으로 황감히 받쳐들고, 황감이란 말은 나와 있죠. 황송스럽고 감격스럽게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목을 대로 넘겼다 하면서 이거 왜 이러십니까? 편히 드십시다. 나이도 서로 비슷할 텐데 말이오.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 깍듯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편히 마셔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은 했어도 그는 임 씨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으면 왠지 괴롭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화면을 보면은 자신이 임 씨보다도 젊은데 훨씬 더 넉넉한 형편이기 때문에 왠지 기분이 좀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찬바람이 불면 다시 온몸에 검댕치를 하는 연탄 배달에 나서야 하고 여름이 오면 정식으로 간판을 달고 일하는 설비집 동료들이 손이 딸려야만 넘겨주는 일감에 매달려 하루 먹고 사는 저 사내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게 위안이 될지는 그것도 모를 일이긴 했다라고 하면서 59페이지 12번째에서 13번째 줄을 보면 고생을 하는 임 씨의 삶이 앞으로 나아지길 바라지만 그럴 수 있을지 확신을 못하고 있죠. 왜냐면 여기 보면은 찬바람이 불 때만 이제 연탄 배달을 해요. 원래 직업인 연탄 배달을 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연탄 배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름이면은 정식으로 간판을 달고 일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손에 넘어가서 이 사람들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남는 일, 그 일을 이 임 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개를 또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과연 고생은 많이 하겠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지는 확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씁쓸한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좀처럼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임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59페이지 14번째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금년 몇이지요? 저는 토끼띠 36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임 씨가 36의 토끼띠라면 그는 35의 용띠였다. 자기보다 한 살이 많은 형이었죠. 그래서 옆에 앉아서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던 아내가 얼른 이 양반은 하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양반은 35살 용띠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양반은 하고 나서는 것을 그가 가로챘다. 그랬더니 그래요? 나는 토끼띠지요. 서로 동갑이군요 하면서 나이를 속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조금 이제 뒤에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한번 옆에 부분을 볼게요. 20번째 줄에 보면 아내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왜 그를 쳐다봤냐면 그가 지금 나이를 속였잖아요. 그죠? 자기 나이는 35살인데 36살로 속여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갑 기념이라고 또 한 잔의 술을 그의 잔에 넘치도록 부었다. 1살 정도만 보태는 것으로 거짓말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몹시 다행스러웠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왜 오른쪽 그 물음표를 보면은 그는 왜 임 씨에게 나이를 속여서 말을 했을까요? 왜 나이를 속였을까요?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 35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속여 말한 이유는 만약에 집수를 위해서 임 씨를 고용한 그가 임 씨보다 어린 사실을 알면 왠지 임 씨가 비참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가 어린 사람의 집을 저렇게 열심히 고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은 왠지 임 씨가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까봐 그나마 동갑이라고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러한
배려하는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 그도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와서 21, 22, 23번째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 남자들이 원래 팔자가 드센 편 아닙니까? 드세다는 거는 뭔가 어떤 일 따위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거친 상태. 그래서 여자 토끼띠는 잘 사는데 요상하게 우리 나이 토끼띠 남자들은 신수라는 건 운수가 고단터라 이 말씀입니다. 헌데 사장님은 용케 따시게 사시니 복이 많으십니다. 했으니까 여기 되게 웃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동갑인 줄 알고 토끼띠 남자들이 이렇게 팔자가 거세서 잘 못 삽니다. 그러면서 근데 사장님은 토끼띠인데도 잘 사시네요 하니까 좀 찔리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저런 그는 속으로 머쓱했다. 토끼띠가 어쩌고 해쌌는 게 아무래도 아슬아슬했던지 아니면 준비한 술이 바닥나는 게 보였던지 아내가 단호하게 지갑을 열었다 하면서 돈을 드려야지요. 그런데 하면서 점점점점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보면 아내가 임씨에 대해서 오해가 이제 풀렸죠. 이 사람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비를 견적만큼은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흥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좀 빼고 싶은데 금액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내는 뒷말을 못 잇고 그의 얼굴을 말끄러미 올려다 보았다까지 보고 그 다음 부분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페이지에서 그는 술잔을 들어 그 다음 60페이지 넘어와서 올리며 짐짓 아내를 못 본 척했다 하면서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옥상 일까지 시켜놓고 돈을 다 주기가 아깝다는 뜻이랬다 하면서 여기도 보면은 굉장한 또 편견이 들어있는데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 하면서 여자가 굉장히 계산적이고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또 그의 편견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다 편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꼭 여자가 계산적이고 인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굉장히 편견이 반영된 부분이고 그 왼쪽을 보면 이 표현과 관련하여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그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가 보기에는 소시민의 속물성, 그러니까는 돈을 좀 많이 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속물성을 마치 여성에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그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임씨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다음에 임씨의 돈을 주기 싫어하고 이 돈을 다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속물적인 생각을 전부 다 아내에게 돌림으로써 나는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비판받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뒷부분을 볼게요. 그는 아내가 제발 딴소리 없이 20만 원에서 2만 원이 모자라는 견적 금액을 다 내놓기를 빌었다. 그래서 그는 아내가 공사비를 견적만큼 주기를 바라고 있죠. 20만 원에서 2만 원이 모자른 금액이니까 18만 원이 되겠죠. 이 금액을 다 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때 임씨가 먼저 손을 휘휘 내젓고 나섰다. 사모님, 내가 뽑아드린 견적서 좀 줘보세요.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 보면 물음표가 되어 있고 왼쪽에 있죠. 임씨의 말 가운데 잘못된 것을 찾아보자. 뭐가 틀린 부분이 되겠죠? 그저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는 견적한 것과 금액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틀려질이 아니라 달라질이라고 써야 되겠죠. 틀린 거는 뭔가가 맞고 틀리다 이런 거고 만약에 내용이 바뀌었으면은 달라지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저 볼게요.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를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임씨가 적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임씨가 한참씩이나 들여다보았다 라고 하면서 임씨가 달라고 하면서 견적 비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지금 아내를 비판하면서 18만 원을 다 임씨에게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임씨가 갑자기 저 한번 검토해 볼게요 라고 하는 부분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와 그의 아내는 임씨의 입에서 나올 말을 주목하여 잠깐 긴장하였다.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라고 하면서 임 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엎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그리고 또는 줄을 긋고 하였다 라는 모습을 보내서 견적서를 아주 꼼꼼하게 고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칠지는 지금 알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주려고 했던 받기로 했던 18만 원과 달라질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보고 있어요.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반잔을 채우고서 서둘러 잔을 비웠다. 임 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하고 하는데 저 금액이 조금 줄어들어라 아니면 저 금액대로만 받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원래 공사보다 지금 옥상 공사를 더 했으니까 돈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자신이 너무 속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 나왔나 봐요. 그래서 16번째 줄을 보면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임은 노동임금, 그러니까 받는 뭐 알바비 같은 그런 금액이 되겠죠. 노임에서 4만 원이 빠지고 그리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요게 빠지고 하면서 지금 꼼꼼하게 견적서를 수정하고 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파이프가 어디 셀지 모르니까 파이프에서 전체 금액을 잡았지요. 근데 그 금액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돼서 이 금액이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금액이 빠지니까 그만큼 노동비도 빠지고 그리고 또 시멘트도 적게 썼으니까 시멘트도 빠지고 그 다음 모래도 빠지고 그다음에 파이프를 만약에 뜯어냈으면은 그 뜯어내는 걸 쓰레기 치울 용달차 비용도 빠지고 그리고 방수액도 타일에 반도 못 썼으니까 뭐 방수액도 빠지고 그다음에 타일도 빠지고 하는 걸 보니까 금액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면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일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18만 원이면은 자기가 어떻게 했건 자기가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다 주세요라고 할 만한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알바를 하러 갔는데 오늘 알바하는데 알바하러 가서 뭐를 고치러 갔어요. 누가 뭐 핸드폰을 고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맡겼어요. 근데 핸드폰을 고치러 갔는데 보통 이 금액인데 그것보다 생각보다 이렇게 짧게 끝났어요. 그래도 그 금액을 대부분 받잖아요. 근데 이 임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빠지고 또 이 금액이 빠지고 하면서 지금 금액을 자꾸 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성실하고 굉장히 양심적으로 일하는 임씨의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볼게요. 임씨가 볼펜심으로 쿡쿡 찔러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의 뻐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위에서 뭐라고 했었죠? 자기가 그 애를 태우고 있었잖아. 임씨가 얼마를 부를지. 근데 지금 임씨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화면을 보면 임씨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이제 풀리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자책감으로 바뀌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의심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심이 이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모두 7만 원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7만 원? 견적 금액이 처음 얼마였어요? 그죠? 처음에 18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7만 원을 제시했어요. 보통이면 이렇게 돼도 뭐 한 12만 원 내지 13만 원 정도 받아도 뭘 안 할 텐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진짜 정직하게 금액을 받았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왜 가난한지 지금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선언하듯 임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그녀는 7만 원이란 소리가 믿기지 않은 모양이었다. 7만 원이요? 그럼 옥상은요? 했더니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야 몇 푼 되나요? 하면서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점점점. 여기 보면 임씨가 한 일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죠. 그죠? 지금 원래 하려고 했던 욕실 공사가 18만 원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옥상 방수 공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생각하기로는 18만 원보다 훨씬 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금액이 지금 제시한 게 7만 원이잖아요. 아내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생각한 게. 그리고 미안하고. 그래서 임씨가 한 일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아내도 좀 놀란 눈치였어요.
자, 그 다음 부분은 볼게요.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듯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계산을 다시 해봐요. 처음에는 18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그랬더니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어디 제가 공일 해줬나요? 공짜로 일해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해 넣었습니다요.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서비스로다가. 서비스? 그는 아연에서 임씨의 말을 되받았다. 그럼요. 저도 서비스 할 때는 서비스도 하죠.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죠. 그죠? 자기네들은 그 금액을 원래 주려고 했던 견적 금액보다 조금 주고 싶었는데 이 임씨라는 사람은 너무 정직하게 금액을 지금 책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부끄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1페이지 10번째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 뛰면서도 사장이 왜 잘 사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다른 집에서는 노임 한 푼이라도 더 깎아보려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말입니다. 제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이 노가다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그냥 망일, 일본어인 도카타에서 온 말로 망일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노가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죠. 앞으로 이 세상을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요. 저는요, 받을 것 다 받으니까 이따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주세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화면을 보면 그가 처음에 임씨를 의심했던 상황, 그 상황과 연결돼서 그의 반성, 부끄러움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도리어 임씨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 사장님, 딴 집에서는 다 깎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장님이 그렇게 안 하는 것 보니까 왜 잘 사는지 알겠네요. 하지만 제가 무식한 제가 한 말씀 드리려면 앞으로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받을 거는 다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겨울 되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주세요. 지금 도리어 돈이 많은 그나 아내보다 임씨가 훨씬 더 성숙한 사고를 갖고 있고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그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씨는 아내가 내민 7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래서 그는 1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자, 그럼 오른쪽 물음표를 보면 그가 1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씨를 배웅한 까닭은 뭘까요? 왜 가는데 배웅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전 상황까지 보면 아주 성실하게 일한 임씨를 처음에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이 들어서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다음에 다시 보면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가면서 임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 시원한 밤 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는 말도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그 사내의 그 서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요건 아니고 선생님이 다시 쓸게요. 이 부분은 임씨의 성실하고 아주 정직한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절정 부분이고 임씨의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한 일처리에 그와 아내가 임씨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풀렸죠. 그리고 선입견을 가졌던 자신들을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겠죠?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결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함을 느낀 임씨는 그는 임씨와 함께 슈퍼에 가서 술을 다시 마시는 거죠. 다 끝나고 술을 마시던 중 그는 임씨로부터 비 오는 날이면 아까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비 오는 날이면 못 받은 연탄값을 받기 위해 가리봉동으로 스웨터 공장 사장을 찾아간다는 사연을 듣게 된다. 그래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임씨를 선뜻 위로하지 못하던 그는 연탄값을 받으면 고향에 가겠다는 임씨의 말을 듣고 안타까워한다. 여기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아까 그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그 부분을 보면 임씨라는 사람이 이 스웨터 공장 사장한테 연탄을 꽤 많이 줬어요. 근데 이 사장이 연탄값을 안 줘요. 사장이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데 불구하고 맨날 없다고 해서 돈이 안 줘서 이 임씨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비 오는 날이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리봉동에 있는 스웨터 공장 사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보면서도 우리의 도시 변두리에 사는 소외된 사람들의 그런 삶을 잘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구성을 보면 글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이 워낙 긴 편이어서 우리 교과서에는 이 위기 부분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단 부분을 보면 주인공인 그와 아내가 생애 처음으로 자기 집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데 이 집에 잦은 하자가 생겨요. 그래서 수리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전개 부분에 보면 어느 날 욕실 바닥에 물이 새는 문제가 생겨서 지물포 주인의 소개로 임씨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임씨는 원래 연탄 장수이고 부업으로 집수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그와 아내는 이 임씨를 믿지 못하고 아마 공사비를 부풀릴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절정 부분을 보면 예상과는 달리 이 임씨가 아주 깔끔하게 공사를 마치고 양심적으로 견적보다 적은 돈을 받자 그와 아내는 오히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씨와 끝나고 술자리를 갖게 된 그는 임씨가 왜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때인 연탄값을 받기 위해 가리봉동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임씨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소설은 끝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엔 등장인물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는 사람은 부천 원미동의 연립주택의 집주인이에요. 그래서 매우 소심하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굉장히 이성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도 아까 편견이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았죠. 그래서 아내에 대한, 여자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인색할 정도로 굉장히 알뜰한 주부예요. 그리고 꼼꼼하고 잘 따지고 금전적인 문제에 매우 민감한 현실적인 인물이에요. 이성적인 인물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판단을 잘하는 거, 현실적인 인물은 뭐냐면 현실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씨를 보면 전형적인 도시 빈민 노동자, 그러니까 도시에 와서 최하층에 머물면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연탄 장수를, 여름에는 망일꾼으로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일처리가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굉장히 정직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본받아야 되는 인물이 이런 임씨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단원이 어떤 단원이냐면 자아성찰을 하고, 자아성찰은 이전에 쉽게 쓰여진 시에서 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 타자라는 게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 타자라는 게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그라는 주인공이 타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첫 번째로 임씨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씨가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비만 엄청 부풀려서 일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편견과 오해가 조금은 해소가 됐죠. 왜냐면 임씨가 생각해보니까 일을 생각보다 너무 잘해요. 네, 그런 거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임씨의 삶에 대해서 동정과 연민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임씨가 아주 고된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아니,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고작 주어지는 게 저 지하 단칸방이라니,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견과 오해가 완전히 해소가 되죠. 어떤 부분이냐면 임씨가 공사비를 너무 정직하게 받잖아요. 원래 18만 원이고 옥상 방수 공사까지 했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고작 받은 게 7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그가 타자, 다른 사람인 임씨를 이해하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편견과 오해를 가졌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부분적으로 해소가 되고, 그리고 동정과 연민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해소되는 부분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임씨에 대한 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을 더디게 하는 임씨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 임씨가 견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까봐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근데 임씨가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끝내고 또 견적보다 굉장히 낮은 금액을 청구를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임씨가 열심히 일하고도 견적의 금액보다 낮게 수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함을 느끼게 됐어요. 또 하나는 임씨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씨에 대한 그와 아내의 생각이 이전에는 굉장히 못 믿어하고 의심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까봐 긴장했지만 그 임씨가 성실하게 일을 끝내고 견적보다 낮은 금액인 7만 원을 요구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이제 정리된 부분 한번 볼게요. 이 갈래는 단편 소설 혹은 연작 소설인데, 연작 소설은 여러 가지 이제 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은 굉장히 사실적. 이때 당시에 실제로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또 하나는 비판적.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찰적. 뭔가 깨달음도 주고. 그래서 시간은 1980년대. 우리 사진 보면서 했었죠. 그리고 공간은 부천의 원미동. 제재는 욕실 바닥공사. 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오해로 인한 타자, 다른 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그 타자 이해를 통한 화해. 결국에는 나중에 술을 마시면서 화해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다음에 특징을 보면은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실제 공간인 부천 원미동 여기를 배경으로 하여 소시민들의 삶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걸어낸다. 그래서 여기 사실적이 들어가 있는 거에 되겠죠. 그다음에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비판하는 점도 있고 성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적 배경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동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서울 변두리 소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서울의 중심부라고 친다면 점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여기가 집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깥까지 이 부분에 이제 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서울이 더 커지면서 점점 이제 여기까지 집값이 올라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서울에 정착해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밀려와 살던 위성도시, 거기가 원미동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소시민 그리고 하층 노동자들의 생활터전,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가리봉동을 볼까요? 가리봉동은 1980년대 공장이 굉장히 밀집돼 있던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층 자본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공장 경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공간이 되겠어요. 근데 하지만 이 자본주의 밑바닥에 살던 사람들은, 공장 노동자들은 굉장히 불편한 공간 혹은 힘들게 살던 공간이 이 가리봉동입니다. 그래서 주인공도 이곳으로 가죠. 왜냐하면 이 상층 자본가한테 돈을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미루면서 주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이 이 원미동과 가리봉동이라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교과서 62쪽에 학습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필요한 부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을 내용을 바탕으로 임씨를 소개하는 인물 카드를 한번 작성해 본다고 한다면, 이름은 임땡땡, 임씨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이는 36세 토끼띠, 고향은 어디라고 했었죠? 그렇죠. 경기도 이천이 고향이었고, 그 다음 사는 곳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하는 일은 본업, 겨울엔 뭘 했죠? 그렇죠. 겨울에는 연탄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했고, 여름에는 집수리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수준은 매우 어려웠던 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그 근거를 들어보면 처음에 왔을 때 입고 있던 옷이 낡았어요. 낡은 옷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식구들이 하루에 2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워야 했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근거는 살고 있는 곳이 지하실, 단칸방. 지하실인데도 그 중에서도 방이 하나뿐인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 벌어 먹고 산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가난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품은 어땠나요? 그렇죠.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또 하나는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책임감이 있다 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 그러면 인물들의 태도를 살펴보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그래서 임씨에 대한 그와 아내의 태도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우리 다 한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젊은 인부와 함께 목욕탕 배수 공사를 함. 이걸 보고 그와 아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업으로 하는 일이라. 원래 하는 일이 연탄 배달이었잖아요. 그죠? 부업으로 하는 일이라 실력도 없으면서 공사는 대충 하고 아마도 많은 대가를 받아 가려 한다고 생각함.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 사람 진짜 하는 일이 아니라 부업으로 하는 일이라서 대충 하고 실력도 없으면서 많은 대가를 받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옥상 방수 공사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땠냐면 처음에 이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어땠죠? 아주 성실하고 그 다음에 꼼꼼하며 게다가 부업이라고 하기에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완전히 의심을 푼 건 아니었죠. 그래서 완전히 의심을 풀지는 않고 처음에 정했던 금액을 다 받기가 민망해서 그랬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래도 성실하고 되게 꼼꼼했어요. 게다가 실력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의심을 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생각했던 금액을 다 받기가 민망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처음에 견적서에 적힌 비용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7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랬을 때 그와 아내의 태도는 어땠냐면 임씨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성실하고 꼼꼼하고 게다가 실력 있고 책임감도 있어요. 책임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땠냐면 아주 정직한 인물임을 알게 되고 처음에 자신들이 가졌던 오해를 부끄럽게 생각했죠. 우리가 쉽게 쓰여진 시에도 봤지만 이 부끄럽다는 걸 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그와 아내의 태도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떠냐면 다른 사람의 외모 그리고 복장 이런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지금 비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교과서 63쪽입니다. 교과서 63쪽을 보면은 다음은 생략된 뒷부분의 내용 가운데 일부이다. 잘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임씨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씨의 말이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그래서 곰국만 나오나 큰 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선수 운동화도 나오지요. 마누라 빠마값도 빠집니다요. 자그마치 80만 원이요. 80만 원. 제기랄 쉐타 공장 하던 놈한테 1년 내 연탄을 대줬더니 이놈이 연탄값 떼어먹고 야반도주했어요. 공장이 망했다고 엄상 까길래 내 마음인들 좋았겠어. 근데 형씨,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이야 제꺼덕 들어오지요.
되게 안타깝죠. 1년 동안 그 공장에 연탄을 대줬대요. 근데 그 돈을 그냥 떼어먹고 도망갔대. 그게 무려 80만 원. 여기 보면 나오죠. 1980년대 물가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짜장면 한 그릇이 647원, 라면 한 개가 200원, 쌀 40kg가 34,700원. 이로 봤을 때 당시 임 씨한테 80만 원은 몇 달치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큰 돈인데 이 돈을 갖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망했다고 하길래 야, 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습니다. 자,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이 소설의 제목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보자. 왜 맑은 날이 아니라 비 오는 날일까? 그리고 간다가 아니라 가야 한다라고 했을까? 그리고 연탄값은 임 씨와 그의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그래서 왜 맑은 날이 아니라 비 오는 날일까? 이 부분을 볼까요? 비 오는 날에는 어땠어요? 임 씨와 같은 막일꾼, 막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일거리가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서 시간이 많이 남죠. 그래서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맑은 날에는 다 일을 하러 가야 돼요. 하지만 이 비 오는 날에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갈 수가 있겠죠. 간다가 아니라 왜 가야 한다라고 했을까? 이 부분을 볼까요? 공장 주인에게 떼인 돈을 받으려는 아주 절박한 마음에 가야 한다라는 표현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다가 아니라 가야 한다는 꼭 해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80만 원이면은 몇 달치 생활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가야 한다. 그럼 이 연탄값은 임 씨와 그의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보면 여기서 떼인 연탄값은 이 임 씨의 식구들의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지탱하는 생활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소설의 제목에 담긴 의미를 한번 볼까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 제목의 의미,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부도덕한 부유층, 잘 사는 사람들 또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일을 하지만 자꾸 돈을 벌 수 없는 그 구조 때문에 생활난에 빠진 도시 빈민의 절박함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목에 담긴 의미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보면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 소설에 나타난 임 씨의 처지를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였나요? 당시 세태, 어떤 것을 비판하고자 했나요? 자, 첫 번째는 아주 임 씨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를 비판하고자 했었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떼먹고 아주 호의호식 잘 사는 부도덕한 부유층을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의 의미도 받고 그 다음에 질문들에도 한번 답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교과서 63페이지 학습활동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64쪽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죠. 이 부분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라는 작품은 11편으로 이루어진 원미동 사람들의 연작의 6번째 작품이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연작 소설이라고 아까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하다가 연립주택을 사서 부천으로 이사를 한 한 회사원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시간적 배경은 1980년대 중반 어느의 광복절이다. 겉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뭐냐면 작가가 다 아는 거예요. 마치 신처럼, 전지적인 신처럼. 작가 시점이지만 대체로 주인공인 그의 시점에서 관찰되고 해석되며 서술된다. 작품의 전개에 따라 그는 일을 대충 하고 돈은 부풀려 받았을 것이라 의심했던 일꾼이 사실은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며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런 미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는 편견에 사로잡혀 남을 의심하고 낮추어 보았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한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타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아 성찰이 이 소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